지난주 SBS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산자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 전날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530개를 지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분은 삭제된 파일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자료가 포함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 비판의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또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원전 구상 내용이 담긴 USB를 전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의전 비서관으로 계셨던 분이죠.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조한기 전 비서관이 나와 계십니까? 예, 조한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전화 연결한 것 같은데 선거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당에서 부총장 역할을 맡아서 당의 스마트 플랫폼 현대화 작업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의전 비서관으로 계셨다. 지금 방금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당시 정상회담 실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다 함께 하신 거죠? 그 과정을. 예, 그렇습니다. 의전 경호 보도를 책임지는 남측의 실무대표의 한 명으로 북측과 협상을 했고요. 행사 당일에는 북측의 김창선 부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행사 전체를 진행하고 두 분 정상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문제됐던 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 예. 그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넨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조한기 전 비서관이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현장에 있었기도 했고 예. 그 당시에 도보다리에서 두 분 정상이 대화를 나눈 장면은 전 세계 생중계가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은밀하게 물밑으로 무언가를 건넸다. 이런 이미지를 상상시키는 기사를 낸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이 상황을 저는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예. 2018년은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예. 얼마 안 됐죠. 예. 그때 이미 정상회담이 지난 4월 30일 날에 북측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된 자료와 USB를 건넸다고 예.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언론이 그걸 다 받아서 썼죠. 예. 수백 건의 기사를 쏟아냈죠. 예. 그때 이미 우리는 다 공개를 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은밀하게 대통령께서 도보다리에서 USB를 준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좀 해보죠. 2018년 4월 30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그리고 네.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기사가 쏟아졌다 당시에. 근데 지금 와서 그게 왜 비밀리에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도보다리에서 그렇게 했다고 기사를 쓰는 예.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으면 예. 곤란한 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대통령 입모양을 보고 발전소라는 단어가 나왔을 거를 유출해서 이게 결국은 원전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대통령께서 그거에 관해서도 말씀을 예.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당시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에는 내가 발전소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된 자료와 USB를 건넸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예. 그거를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한 거죠. 그러면 원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USB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제가 4.27 판문점 정상회담도 그렇고 9.19의 평양 백두산 정상회담 때도 모셨었는데요. 회담 전체의 기간 중에서 원전의 원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언론 네. 신경제 구상이 포함된 USB라고 하는데 네. 다시 조한기 전 비서관이 도보다리에서 건넨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보수 언론 또 어떻게 나왔냐면 네. 도보다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지만 또 판문점에서 건넨 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2018년 4월 30일에 모든 언론이 그걸 다 썼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말 뒤집기 한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거는 전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미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고 공개한 내용이죠. 예. 그런데 그걸 도보다리에서 은밀하게 둔 것처럼 말을 하니 예.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 이거 보면 첫 보도를 SBS에서 했고,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서 뭐 원전 게이트 형식으로 지금 공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아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검찰이 혹시 흘려줬다 이렇게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그걸 뭐 사실 확인을 못하는 예. 입장에서 말하기 좀 곤란한데요. 예. 그 공소장이 밖으로 나가고 공소장의 주요 내용이 외부로 나가고 다시 국민의힘의 대표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예. 하신 거는 이건 많이 벗은 시나리오 아닌가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약간 공작의 냄새도 있고 퇴행적인 정치를 하시는 거죠. 선거 앞두고 색깔론이나 뭐 신북풍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새롭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은 삭제가 되지 않고 산자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일단은 나오는 사항인데, 네. 예,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그 USB에 담긴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것 조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던 당시가 2015년에 예. 수권 전략 집권 계획 중에 하나로 이미 언론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렇게 언론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한반도 지도와 함께 수백 건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 대략 그 서해안의 산업 물류벨트, 그 다음에 동해안의 에너지벨트, 예. DMZ를 중심으로 한 환경 관광벨트 이렇게 해서 한반도를 해안과 대륙을 연결하는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자. 그래서 남북이 함께 호혜 상생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예. 그 혹시 USB에 그 내용 중에 예. 그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렇게 한다는 뭐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뭐 기억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니요. 제가 말한 건 북핵이 해결되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제 구상을 통해서 같이 남북이 같이 협의하고 경제를 모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여쭤본 겁니다. 원전이 아니고. 예,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왜 이런 걸 물었냐면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우리가 뭐 경수로 지어주고 할 때도 당시 북핵 문제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북핵을 동결 상태에서 우리가 경수로 지어주고 이게 쭉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신경제 구상도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니냐. 예를 들면 베트남 미국하고 북한 정상회담 때서 그런 게 나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이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철도 물류나 에너지 협력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원전으로 하자. 이 이야기는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호전 비서관님께서 오히려 당시 보수 언론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기억이 있다. 이 부분도 언급했는데 뭐 그거는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계속 사설 등을 통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핵무기 없으면 한국형 원전 지어주자. 심지어 어떤 언론은 핵무기 없애면이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에 원전 지어주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예. 저는 그때 솔직히 놀랬고 이분들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것이 남한 정부가 결정한다고 해서 지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 제재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도 한미일이 함께 경수로를 짓다가 멈춘 거지 않습니까? 예. IAEA나 NPT 체제 속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고 유엔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단독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상상 속에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보수 언론들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속으로는 좀 놀랬고요. 그리고 예. 너무 앞서 나가시네 예. 이분도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걸 가지고 역으로 정부를 공격하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신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하죠. 예. 예. 어쨌든 논란이 됐으니까 그 USB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됐고 지금도 검색하면 수백 가지 문건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원칙적으로는 정상 간의 대화나 정상 간에 주고받은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이거는 한국 외교를 망치는 길이죠. 꼭 북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게 러시아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정상 간의 자료는 기밀로 막아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양국 간의 외교 간의 신의가 지켜지는 거니까요. 그건 예. 어떤 나라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수많은 마타도를 받아봤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대통령 스타일상 이렇게 말한다는 건 좀 굉장히 격앙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언급했고 야당은 아니면 해명하면 되지 정치를 무슨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또 반발했거든요. 그 법적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는 대통령께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하셔서 이제 격노를 하신 거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느 시대인데 또다시 선거 앞두고 부품 공작을 하느냐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남북 문제만큼은 민족의 중대사이고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법적 조치 문제는 청와대 대변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검토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혹시 남북관계에 악영향이라든가 북미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죠. 예. 안 되길 바라야 되고 대통령께서 마지막 한 번 더 그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남북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보수 언론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 첫날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이었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자세히 설명을 했기에 사실이 규명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더불어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산업부가 무더기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원전 건설 파일이 들어있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 중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북한이 그저께 그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그동안에 그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던 중에도 북한 핵 개발, 핵 능력의 고도화, 또 핵 무기를 운반 수단의 고도화, 그걸 계속 추진해 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그 중에 북한을 겨냥한 직접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 개발, 그리고 그걸 실현할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거, 더 나아가서 핵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 적화통일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예. 북한의 핵 능력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원전 그 지원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했다는 게 첫째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원전 축소, 폐쇄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은 그런 세계적인 경쟁력
원전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와중에 거꾸로 북한은 그걸 더 강화시켜 주려고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하지 않고 무슨 비밀 작전하듯이 공작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다는 거, 그런 게 다 문제고, 그게 만약에 실행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뿐만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우리가 세컨드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사업이 진행됐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예. 그 산업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작성한 내부 문서일 뿐이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제사회나 미국 사회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단독으로 뭐 원전을 지어준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건 정말 예, 정말 시도 안 먹힐 설득력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해명을 하려면 좀 더 진지하게, 예. 정중하게 해명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일을 추진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동안도 계속 우리가 많은 이제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어떻게든 미국의 제재, 유엔의 제재 구멍을 뚫고 그걸 또 약화시키고 무력화하는 일을 끊임없이 시도해온 게 지금 정부입니다. 예. 뭐 금강산 관광부터 해가지고 또 개성공단 또 재개하는 문제, 또 북한의 철도 도로 인프라 깔아주는 문제, 정말 손으로 일일이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마인드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도 저는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죠. 천영우 예. 전 수석이 예. 이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도 있었던 일인데 비핵화 전제 북한 원전 호들갑 떨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 경수로 우리 지어주다가 예, 중간에 예. 그 비핵화 합의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바람에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는 또 통일 대박이다 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경제협력 또 공존 공영 같이 발전하고 같이 번영하는 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통일펀드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때 경수로 지어줄 때도 그랬고 남북 간에 또 미북 간에 국제사회 간에 비핵화 합의가 됐을 때입니다. 예. 핵시설 다 철거하고 그리고 그때 1994, 6년도인가에 그때는 북한이 탈퇴했던 NPT에도 다시 가입하고 IAEA에도 다시 가입하고 또 그 IAEA 사찰도 받고 예. 그걸 전제로 해서 그 합의를 해놓고 나서 그 경수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예. 문제는 지금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예. 겉으로는 비핵화 하면서 쇼나 하고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쇼나 하고 그 사이에 대대적으로 핵 개발해왔다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전에 공개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설마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 정도 기술력이 있을까? 저 정도로 할 만한 그런 그 투자 국가적인 자원이 있을까라고 못할 거야라고 했던 걸 다 해내가지고 지금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우리 지금 남한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고.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예. 그래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색행위라는 표현까지 쓴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산업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 아이디어 예. 차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이 순풍을 탈 때이기 때문에 비핵화 예.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하에 아이디어 차원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간 게 문제죠. 비핵화를 먼저 추진하고 옛날에 제네바 합의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경수로 건설과처럼 합의하고 나서 그 후속 사업으로 지어주는 거, 그게 순서가 맞은 거죠. 예. 근데 모두가 지금 그 당시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검증해야 된다. 예. CVID라고 해가지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검증, 그걸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벌써 그걸 하나도 확인 안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게 다 쇼였고 그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한 거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거에 대한 검증 없이 덤벙 그 사실이라고 다 믿고 지금 이번에 그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의용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와가지고는 문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트럼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확실히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할 의사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국제사회를 결과적으로 기망했지 예.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일 이거 조금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일 비핵화나 혹은 북핵 문제 해결이 된다면은 충분히 예. 뭐 원자력 이런 거는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예, 북한이 그 비핵화하고 그 비핵화 합의하고 핵 폐기하고 예, 그렇게 핵 능력을 이제 전국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그렇게 저기 비핵화를 완료한다면 한다면 예, 통화해야죠. 알겠습니다. 협력하고 교류하고 지원하고 북한도 잘 살도록 해야죠. 예, 예. 그건 지난 정권 때 보수 정권 때도 그런 전제로 해서는 늘 그냥 그런 그 구상을 하고 시도를 했던 일입니다. 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도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뭐 이게 법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그리고 예. 앞서서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색깔론이고 신북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선거를 앞두고. 옛날에 정말 민주화 운동을 적색 운동처럼 그렇게 빨간 색칠을 해서 탄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색깔론이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 뒤에는 거꾸로 그 탄압받던 분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자기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입막음하는 그 목적으로 제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될 텐데 사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될 때 거꾸로 색깔론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거꾸로 지금 이 정권 이런 정권에서 그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보수 정권이 했던 그런 색깔론을 역으로 지금 색깔론 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이면 사실 그대로 밝히고 예. 또 논리적으로 그 반박할 게 타당한 게 있으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러면 되지. 뭐 북풍 공작이니 색깔론이니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색깔론이고 뭐고 이렇게 덮으려고 하면은 딱 받는 느낌이 뭐 사실인가 보다 뭔가 있나 보다라고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색깔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팩트를 이야기하시고 논리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정부에 있는 분들은. 예. 예. 신색깔론 아니냐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결론은 뭐 어떻게 나겠죠. 근데 결론이 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이걸로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디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는 비판하고 하면은 당연히 그걸 대변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재도 감사원의 이첩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가 대변인 이야기처럼 우리 김종인 위원장을 고발한다면은 뭐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더 빨리 또 수사를 할 테니까. 예. 거기다가 우리 우리 당에서 요구한 것처럼 국회에서는 또 정치적 측면에서 법적 측면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더라도 예. 정치적 측면, 외교적 측면, 대북관계 측면에서는 또 국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국정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화를 낼 만큼 역증을 낼 만큼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다 밝혀지겠죠. 예, 그게 정도라고 봅니다.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이게 현실적으로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이게 두 가지 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당이 한쪽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예. 뭐 산업부 담당 과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사실 빨리 그걸 밝혀버리면은 제일 빨리 문제가 해소되고 의혹이 해소되고 예. 여당이 말하는 그런 오해가 해소되는 그 길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빠른 길이 있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거는 국민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등을 여당이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단순한 사실이면은요. 예. 국정조사하면 3일이면 다 증명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예. 재보궐선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니까 이게 예. 다른 또 의원들보다 부산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겠죠.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 지역이 사실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텃밭이라고 흔히 하는 표현대로 하면 텃밭이었는데
완전히 참패를 당했다. 예. 저희가 민주당한테 예. 싹쓸이 참패를 당했거든요. 예. 그때는 정말 이게 뭐 대낮인데도 그냥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는데 예. 조금씩 이제 민심의 흐름이 바뀌어서 작년 한 후반기쯤 돼서는 민심이나 선거 환경이 상당히 좋아져서 저희도 좀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연초가 되니까 또 약간 또 구름이 살짝 끼고 해서 역시 예. 민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민심 우리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그 덕분에 다들 이제 분발하고 요 직전까지만 해도 워낙 이제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서 후보만 되면 본선은 무조건 당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 후보들끼리 굉장히 과열되고 우리끼리 막 서로 흠집내고 이렇게 네거티브하고 해서 이 당원들도 걱정하고 시민들도 좀 눈살 찌푸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다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저게 민심이 언제든지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오히려 우리 후보들이나 선거 관계된 분들이 더 긴장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지방선거 때는 탄핵 직후였었으니까 좀 어려웠었을 거고. 예. 3주 전, 4주 전만 해도 국내힘에서 부산시장은 당연히 따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게 아마 가덕도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평을 많이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게 부산만의 현상이었으면은 부산의 특화된 이슈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게 부산만이 아니고 서울 또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 때문에 지지율이 쭉 올라갔다가 도로 좀 내려온 그런 거라고 보고 거기에는 단일화 피로감도 있고, 우리 당이 또 결제되지 않은 은행을 통해서 또 실망시켜드린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가덕도는 저희 당의 부산 의원들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설립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앞다퉈서 법안도 발의하고 법안에서 환경영향평가도 단축하고 또 예타도 면제하고 이런 걸 우리 당 의원들도 똑같이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큰 변수는 아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에 공항 하나 짓는다고 경제가 발전하느냐 이런 발언이나 아니면 TK 의원들이 특별법으로 밀양공항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영향이 좀 미쳤을 것 같기도 한데요. 부산 시민들 그 가운데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가 큰 분들이 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좋게 들리지는 않았겠죠. 예. 근데 큰 흐름에 영향을 준 건 아니지 않을까 싶고 우리 당에도 어떤 사안이든 의견들이 100% 통일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또 다른 생각 가진 분이 또 없진 않다고 보는데 대체적인 흐름은 부산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 가덕도 신공항 설립에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된다,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이쪽이 그래도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건 큰 변수는 아니지 않겠는가. 어떤 이슈, 가덕도를 한쪽은, 여당이든 야당은 한쪽은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한쪽은 절대적으로 반대해가지고 딱 각이 서버리면은, 이게 유불리가 확 갈리는데, 서로가 하려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이슈는 유불리가 크게 안 갈린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부산 민심을 좀 달래려고 내려간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것 몇십 년 전부터 사실 찬반 논쟁으로 좀 시끄러웠던 거기 때문에 이 이슈가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렇게 어떤 이슈를 던질 때 그냥 적극적으로 던지는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안도 본인 나름으로는 오래전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해오신 이슈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일단 짐작은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 당내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서 당론화됐던 건 아니고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한일 관계 발전, 그 중에 더 직접적인 당사자인 부산과 경남의 발전에 획기적인 인프라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강력하게 소신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김종인 위원장이 대변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오늘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역시 사법부 장악, 판사들까지 길들이려고 하냐 뭐 이런 생각이신 거죠? 뭐 당연한 거고요. 예.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별로 본인들에게 안 좋을 겁니다. 그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특정 정당이 자기 당의 이익을 추진한 것 정도껏 해야 하고 검도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법원을 이렇게까지 장악하고 판사들한테 겁주고 재판에 이게 개입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판결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그분들이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느 부장판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역으로 예. 더 조직적으로 더 강하게 지금 저지르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민주당은 뭐 계속 그 김경수 지사 사건이나 또 정진심 교수 사건 또 윤석열 총장 징계 재판 그리고 또 최강욱 의원 사건 이런 사건들에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판결이 안 나오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너무 좀 집단적으로 좀 평정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예. 그런 검도를 건드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국가적으로 봐도 그래 하면 안 되지만은 그당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한테 좀 도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관련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원전 이슈도 그렇고요. 이번에 그 탄핵, 네. 법관 탄핵 이슈도 그렇고 이게 또 여야가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데 또 2월 네. 국회가 또 파행되진 않겠냐 걱정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참, 이게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법률권 의석이 180석 가까이 장악하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냥 힘으로 다 밀어붙여버리고 우리는 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몸싸움이 없어지고 파행이 예. 별로 없어진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그만큼 민주당의 이 독주와 독선, 국회 일반적 운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 의회주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것도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나중에 결국 심판받을 문제인데, 이걸 또 의석수록에 밀어붙였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정말 이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볼 때, 야, 이거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항해야 되느냐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몰아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동료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문제만큼은 조금 더 생각을 좀 깊이 하시기를 좀 고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함께합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먼저 알려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5명이 늘었고요. 누적 78,508명입니다. 전날보다 50명 줄은 숫자인데 그 확진자 숫자가요.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285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지역 발생 환자 수가 2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 11월 23일 이후 처음이고요. 예.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좀 살펴보면 서울 104명 그리고 경기 89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이 204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32명, 부산 15명, 그리고 대구 9명, 그래서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81명입니다. 예.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해 12월 25일 정점을 찍은 뒤에 새해 들어서 이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말 이제 IM 성교의 미인과 교육시설 집단 감염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여전히 IM 성교회와 관련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IM 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379명이 확인되고 서울 확진대병원 서울 그 대병원 누적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명대로 지역 발생 환자 수가 떨어진 게 작년 11월 23일 이후 처음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제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검사 수가 또 그만큼 떨어졌었거든요. 뭐 거기를 대비해 봐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이 시간 6시 42분 이 시간에 어제보다도 조금 확자가 덜 나오고 있다. 뭐 이거는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검사 수가 당연히 어제보다 많았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있었네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오늘 검찰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뀌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 권력 기관 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수사 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그 박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인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박 장관이 기준이 정해진 뒤에 윤 총장을 만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갈지 굉장히 관심이 오갔습니다. 예. 그래서 윤 총장 이제 반응을 좀 보면 취임 축하 예방 와서 서로 덕담하고 그런 정도였다. 검찰 간부 인사의 방향성에 대해선 대답을 아꼈습니다. 앞선 이제 검찰 인사를 두고 박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윤 총장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작년 초에 추 장관도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은 밝힌 적이 있고요. 예. 아마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기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전인가요? 몇몇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교체를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던데요. 그건 사실 아닌 겁니까? 일단 그와 관련한 질문들을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교체를 요구를 했다는 언론은 나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 여운국 신임 공수처 차장의 취임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운국 차장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공수처가 국민 염원인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제 과천 청사에서 취임식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온 국민의 부푼 기대와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공수처에서 영예롭게도 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커다란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뭐 공수처장과 차장이 다 임명됐으니까 수사관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있으면 정식적으로 사건을 맡아서 출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우 공수처장도 아마 한 1,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계속 그 수사관이나 수사검사를 뽑겠다. 그리고 인선에는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운국 공수처 차장 제청 당시에 조금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또 반려해달라, 뭐 이런 청원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오늘 없었습니까? 네, 오늘 그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여 차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 등을 변론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공수처 초대 차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 차장은 사건 수입 이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일부 언론이 공소장을 공개하는 등 우혹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과열되는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부 언론에서 그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검찰 공소장 6페이지가량을 보도했습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감사 전날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등을 포함해서 530개 파일을 삭제했다는 의혹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적행위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산업부나 청와대에서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예. 일단 산업부 반응을 좀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는 여전히 컴퓨터에 남아 있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이 보도될
그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공무원들이 그 파일을 삭제했다는 건데 예. 이를 이제 보도 이후에 산업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동안 검찰이 복구한 파일과 동일한 문건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도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무책임하는 선동이라는 반응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산업부에서 내부 보고용이고 공식이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원전을 A4, 그 원전 관련한 내용을 A4 석장으로 만드는 일이 어딨냐, 그리고 미국 모르게 할 수 있나, 그런 내용들의 반박이 나온 겁니다. 그 USB에는 어쨌든 원전에 관련 내용은 없다. 이게 청와대 설명이고, 네.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 문건 원본은 남아있고 사본을 삭제한 건데, 언론에서 이게 마치 원본을 삭제한 것처럼 침소문 봉대했다 이런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SBS가 다시 재반박이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공개한 이제 언론사에서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향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반박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BS에서 이걸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단독을 달아서 여러 꼭지를 보도했기 때문에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한다든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정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결국 발의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법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에 동참해서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겼습니다. 참여한 의원들을 보면 민주당 이탄희 의원, 그리고 정의당 류효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161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를 하려면 300명 정원에 150명 이상이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161명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통과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네. 근데 아직도 단계가 하나 남았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또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불리한 판결을 해서 이런 탄핵에 나서는 게 아니라 사법농단이라는 큰 문제에 나섰던 그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는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 아마 가결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타임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그 이후는? 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정 보고 뒤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마쳐야 합니다. 예. 그 탄핵안은 다음 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아마 오는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면은 글쎄요, 이게 151명을 넘기는 게 쉽진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또 후폭풍을 아마 여당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일단 그 탄핵안에 그 참여한 의원들 이름이 공개가 좀 돼 있고요. 돼 있기 때문에 예.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 이름도 공개가 좀 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는 헌재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반대로 또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헌재가 판단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죠. 김태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뉴스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승부의 사건 처리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사건 처리반은 MC 장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속옷 차림과 알몸 상태의 여성 시신들이 잇따라 발견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양군 비천 생태공원 인근 하천에서 여성 시신 2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2사람은 40대와 10대인 모녀 관계였고요.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새벽 두 사람이 집에서 나갔다는 남편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또 앞서 지난 1월 25일 충남 공주시에서 20대 여성이 한 논바닥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발견 당시 속옷 차림이었으며 입고 있던 옷도 함께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마지막 행적은 당일 새벽 2시로 밝혀졌습니다. 예. 사건이 두 개인 거고 총 사망자는 그러면 3명이네요. 25일 날 20대 여성이 사망했고 31일 날 40대와 10대 모녀 관계 여성들이 또 사망했고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다 알몸 상태 혹은 속옷 차림이었으면 이게 또 성범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제 발견된 장소가 20대 여성은 논바닥인 거고요. 예. 이 모녀 40대와 10대 초반의 그 아이죠. 이는 천변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천변에 예. 시민들이 이제 걷기도 하는 이런 산책도 하는 그런 곳인데 예. 좀 장소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공간적인 특성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외부적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적 공격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게 거의 없거나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옷을 벗었다고 하면은 일종의 파라독시칼 언드레싱이라고 해서 이상 탈의 현상이 아닐까. 일종의 사고사, 저체온사 뭐 이런 것을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탈의 현상이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옷을 벗는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체온의 25%가 갑작스럽게 떨어졌을 때 예. 뇌에서 판단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그러니까 바깥은 추운데 자기는 덥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옷부터 속옷까지 다 벗는 형태인데 문제는 이제 혼자일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 두 명일 거는 서로가 이제 보는 상태라서 그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런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어른과 아이일 경우는 좀 다르다. 이거는 이런 형태 이상 탈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하. 자, 일단은 그러면 경찰에서는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녀 사건의 경우 경찰은 시신의 특별한 외상이나 저항 흔적이 없는 등으로 보아 타살 혐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공주 논바닥에서 발견된 여성의 경우도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배 교수님, 그러면 타살 혐의는 없고 그 외부적인 상처도 없다. 그 만일 이상 탈의로 그 사망에 이뤘다고 하면 저체온증인 건가요? 예, 그렇죠. 일종 동사라고 되는 건데요. 예. 예, 동사라고 해서 아주 추운 경우가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기온 하강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의 유병원 회장 같은 경우가 그때가 여름이었죠. 예. 초봄이었는데 갑작스런 기온의 하강 이런 상태에서 뇌가 잘못 반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사고사 형태가 되는 거죠. 예.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것은 부검을 통해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또 사건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도 역시 판단해 봐야죠. 이게 참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 되는 게 예. 평양 그 공주가 그렇게 먼 데가 아니고 예. 하필 또 이 두 케이스가 새벽 혹은 새벽 인접 시간에 나가서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 분명한 경우는 그것도 말하자면 어떤 타살 가능성도 연쇄 가능성도 추정해 봐야 되겠죠.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그러면 자세한 것은 부검이 나와봐야 또 수사가 한층 더 진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 설 명절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징계위에 회부되는 사안은 정인이 사건 3차 신고 관련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및 치사 사건으로서 경찰이 지난해 5월 25일, 6월 29일, 9월 23일 세 번에 걸쳐 학대 의심 정황과 관련 신고에 대한 부실 대응 문제로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은 주의 처분을 일단 받았고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3차 신고 받았을 때 처리 담당자들을 징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백 교수님, 징계위원회 절차는 어떻습니까? 징계위원회는 일단은 이 징계위원회라는 게 바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요. 예. 분기별로 몰아서 합니다. 이제 이 사건 말고 다른 어떤 징계의 대상자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계급에 따라 나눠집니다. 보통 이제 고위급은 서울경찰청 단위에서 하고 하위급은 각각의 양천서 이 단위에서 하는데 둘이 연결된 경우는 상급 단위에서 하는 형태가 되고요. 먼저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나눠져 있고 외부위원을 그렇게 모집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구성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경우는 잘 좀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예. 징계위원회 구성이 되고 담당자한테 출석을 통보한 다음에 거기서 일종의 재판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추 같은 걸 하고 본인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당일날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매뉴얼이나 법 체계를 정비하지 않고 이렇게 담당 경찰관들만 징계한다고 해서 재발 방지가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한 분들도 계세요. 예, 보통의 이전의 경찰 징계라는 게 꼬리 자르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예. 말하자면 담당 말단 경찰관만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징계 처리하고 예. 이 실제적인 제도적인 사실은 책임은 고위층에 있는데 이거를 좀 꼬리 자르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 좀 제가 좀 많이 할 말로는 이런 경우도 많이 얘기됩니다. 뭐냐면 대충 징계가 미리 결정돼 갖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일정에 짜고 한다고 하면 좀 묘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보기는 좀 그런 거죠. 그걸로 꼬리 자르는 거야?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아마 이러한 결정이 내릴 텐데 좀 조직을 해서 참아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과거에는. 그렇죠. 근데 아니할 말로 그런 게 없지 예. 않았기 때문에 예.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3억 원이 든 비닐봉투를 쓰레기로 착각해서 버린 사건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치매 증세가 있었던 A씨의 어머니가 아하. 지난달 23일에서 24일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에 이 달러 뭉치가 든 비닐봉투 한 개를 집 밖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A씨가 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러 나간 것은 26일 오후 11시쯤이었는데요. 예. 이 현장에는 돈을 싸둔 담요와 비닐봉투, 현금이 사라진 뒤였다고 합니다. 이 달러 약 28만 불 하나로 약 3억 1천만 원 정도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아직까지도 이 현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버리고 나서 2, 3일이 흘러버렸으니까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 언뜻 드는 생각은 이렇게 많은 현금 그것도 원화도 아니고 달러로 이렇게 많은 돈을 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모녀가 잃어버린 돈은 살던 집을 판 돈, 그리고 그간 A씨가 일을 해서 번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거액의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2019년부터 당시 달러 환율이 앞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번에 걸쳐서 환전을 해놨고요. 은행 이자율이 낮고 경기가 어려워서 다시 못 찾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계속해서 이 현금으로 보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올해 10월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 있었고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그 전까지만 달러로 보관하려다가 이사할 때 이 보증금을 내야겠다라고 하던 중에 분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게 또 치매 앓고 있는 어머니가 버렸다는 좀 안타까운데 백 교수님 이거 경찰이 수사를 하면 CCTV부터 일단 보면 어떻게 경로로 돈이 흘러갔는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예, 일단 지금 CCTV를 일단 봤나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CCTV가 거기에 있는 것이 있지만은 사실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까운 데는 봤는데 혐의점이 없었고 그러면 이제 원심을 넓혀갖고 봐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주변에 있는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동선 같은 걸 다 찾아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이게 쓰레기를 수거해서 갔다면은 어디로 최종으로 갔을지 그것도 그렇고 또 중간에 또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말하자면 쓰레기를 이제 열어갖고 물을 꺼내시는 노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폐품 파는 걸로. 만약에 돈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종일 인식해갖고 가서 그냥 처리했다. 이러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이거를 가져가서 보관했다고 하면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뭐 태워버렸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찾기는 어렵고. 그렇죠. 근데 만일 누군가 가지고 갔다. 그것도 처벌받죠. 뭐 주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이건 정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서 예. 이게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놓는 그 사유지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공로죠. 예. 그러니까 정유이탈이 된 거기 때문에 정유이탈 횡령죄고 1년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사실 큰 죄가 되는 거죠. 예. 그 만일 갖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주인을 찾아주면 뭐 몇 프로를 또 받을 수도 있죠. 예, 유실물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많은 뭐 10% 20%까지 되는데 예. 보통은 한 5에서 7%로 해거죠. 저 총액에. 예. 그래서 이제 타협 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큰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은 예. 사실은 나중에 돌려주기 쉽지가 않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가져간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민사소송 문제가 되고 막 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며칠 동안 보관하고 있었을 때 돈을 안 줄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돈인 거 뻔히 아는데. 예. 예, 어쨌든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예. 또 하나 볼까요? 삼례 나라 슈퍼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건인데요. 최근 국가와 그 검사가 15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삼례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당시 지적장애인 최모 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가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이 지난 2015년 양심 선언을 하면서 3례 3인조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게 된 것인데요. 사건 발생 17년 만에 살인의 누명을 벗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요. 총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예. 자, 피해자들이 경상도 억양을 썼고 3명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이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진범이 따로 있고 용의자도 검거가 됐었는데 왜 이 사람은 풀려나고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 감옥에 있었을까요? 그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시에 범죄가 발생했던 1999년 11월에 부산지검에서 진범이라고 3명을 분명히 잡아갖고 거기에 이제 피해자한테 목소리를 확인해갖고 분명히 맞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냥 풀어줬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혹시라도 기존에 잡은 어떤 범인의 그럼 다시 그걸 잡은 사람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경찰이든 검찰이든 예.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풀어주지 않았나라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조사했다는 것을 그래서 풀어줬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1999년, 2000년 초반만 해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급하게 누굴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끼워 맞추게 된 거예요. 동네에서 사실 뭐 이런 어떤 건달들을 이제 좀 섭외해 갖고 맞춰놨는데, 예. 그래서 재판을 진행해서 1심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진범이 잡히는 상황. 저도 이런 경우는 아직 몇 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를 수사관으로 처음 들어가거나 또 검사로 처음 임용될 때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교육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있었다는 게 사실은 안타깝네요. 왜냐면은 이분들 억울하게 옥살이해서 자신의 어떤 청춘이 다 날아갔으니까 이게 뭐 15억 원 배상금으로 그 청춘이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이 총 배상금 15억 가운데 일부를 사건 담당 검사가 내야 된다고요? 네, 피해자와 이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와 이 당시 담당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에게도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배상액 중 일부는 최모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전체 배상금은 15억 6천여만 원으로 이 중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명령한 액수는 총 3억 5천여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근데 교수님,
예. 근데 이 사건이 이 검사 한 명만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시 수사 경찰, 검사, 판결한 판사 다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심적으로, 예. 배상은 검사만 하게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소추행위를 국가를 대신한 소추행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 판사들 다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법이 없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해야 될 법이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 형사 처벌은 안 받는 거고요. 예. 민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국가의 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담당 검사는 소추 기능이 있으니까 기소를 했으니까 그건 국가를 대신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검사만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죠. 자, 그 삼례 나라 슈퍼 피해자 중 한 명이 재심에서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삼례 나라 슈퍼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약촌 오거리 사건에서도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불법 수사를 자행했던 수사 담당자들 또 판사들은 사과했다는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한 분 뭐 박범배 예. 법무장관이 사과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근데 그 외에 판사나 검사분들이 했다는 게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예. 형법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는 거죠. 그 서울시 피레미 같은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 경찰이 우선적으로 처벌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갖고 지금 이 담당 경찰도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담당 검사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근데 비단 뭐 두 사건이나 서울시 조작 간첩 사건뿐만이 아니라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당시 기소한 검찰 또 판결한 판사가 사과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재심에서 이제 무죄가 확정되면 재심 판사들이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이성의 아이러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이렇게 이건 어떤 공소시효의 문제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해자분들은. 그래서 앞에 사건들, 과거사에 잘못된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시 벌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건 강간부소식이죠. 예, 알겠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삼례 나라 슈퍼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 변호사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요?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서 본인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예. 그리고 약촌오거리 사건 담당 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에 참여했던 5명의 경찰 관장 중 한 명인 A씨는 아직도 최 씨가 범인이라면서 이 형사 무상금 판수까지 진행해야 된다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배 교수님 말대로 이 관련 사건에서 사과한 사람은 당시 배석 판사로 있었던 박범계 현 법무장관 만지 사과를 했고 그것도 피해자를 불러서 같이 피해자 앞에 사과를 했는데 다른 분이 사과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MC 장원 씨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워낙 존경하는 두 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어서 또 워낙 중요한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요. 부족한데도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